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떠드는 사람 254화에 앞서서 메일과 댓글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제가 어쩔 수가 없다랑 원배트 레프트 어나더를 방송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좀 와가지고 그걸 좀 약간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해서 온 것들 중에 여러 곳에서 해석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큽니다. 영화를 볼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해석들을 보면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그 해석들조차도 재밌어요. 떠든 사람님은 다른 분들의 해석을 본 적 있으신가요? 라는 내용과 원배트 레프트 어나더의 그 방송 해석을 듣고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이 어쩔 수가 없다와 비교를 물어봐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짧게 언급을 하자면 우선 어쩔 수가 없다의 다른 사람들의 해석들은 돌아다니는 것들 위주로 단편적으로는 몇 가지 봤습니다. 근데 일단 거의 대부분 메타포식 해석이더라고요. 메타포 해석은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타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은유법인데 이 등장인물의 대사나 영상에 등장하는 그 미장센과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은유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면으로 이제 뭔가 숨은 이야기를 넣는 그런 거지. 그래서 메타포가 많으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긴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 꾸밈이 많으면 미사여구가 많거나 이런 꾸밈들이 많으면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네, 이런 메타포 해석이 많은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자꾸 뭐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좀 재밌는데? 이제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메타포보다 깊이인데 제가 약간 좀 이제 얘네가 그렇게 깊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만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수가 파멸하기까지의 과정이 깊다고 생각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살인이잖아요. 그냥 악이라는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그 캐릭터나 그 캐릭터의 배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각도로 봐야 그 메타포들이 탄력을 받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죽였고 파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대한 포커싱이 영화에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해석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전부 다 메타포식 해석이지 어떤 이야기를 곱씹을 거리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아쉬운 부분이 저는 그건 거예요. 그래서 만수에게 몰입도 안 되고요. 단편적이고 단순하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포식 해석은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입맛에 맞게 막 살을 붙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원배트 레프트 어나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타포식 해석은 잘 없습니다. 왜냐면 화면으로 어떤 꾸밈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일단 이 영화는 시의성을 담고 있고요. 작품성이나 완성도를 떠나서 그 시의성에 걸맞는 서사와 깊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원배트 레프트 어나더가 매우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메타포를 해석하기보다는 원배트 같은 경우에는 장면에 그 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이제 곱씹게 하면서 이제 상상을 유도하는 거죠. 그 캐릭터가 왜 그 행동을 하였는지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근데 사실상 깊이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영화를 비교하기에는 서로 너무 다른 스타일의 영화다 보니까 각각의 장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잘 만들어졌다 어쨌다 깊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이미 뭔가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봐야 재밌는 거지 내가 뭔가 찾아낼 만한 그런 장면들이 있지는 않으니까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거지 장면을 발견하는 영화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야기보다는 내 눈에 띄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 장면이 이러이러한데 이거 좀 되게 묘하니까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둘이 장단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메타포를 중심으로 이어가는 영화와 서사를 중심으로 이어가는 영화의 깊이나 두께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로 어떤 게 완성도가 높고 어쩌고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오로지 취향의 문제다 이 정도? 근데 이제 클래식하게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영화는 어떤 서사와 깊이를 만족시킨 다음에 메타포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약간 평가되는 점들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영화를 들고 왔냐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메타포 다 필요 없어. 서사 다 필요 없어. 이런저런 생각 없이 보고 듣기만 하는 영화 트론 아레스를 보고 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 소식을 들었을 때 트론을 아직도 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띄엄띄엄 잊을만 하면 한 편씩 툭툭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1편이 1982년에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2편이 2010년인가? 그때 나왔고 그리고 이번 편 아레스가 2025년이니까 정말 띄엄띄엄 잊을만 하면 한 편씩 툭툭이잖아요. 그래서 왜 트론이 죽지도 않고 또 왔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레스를 보고 나서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앞전의 이야기인 레거시와 연결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레거시는 건너뛰었더라고요. 1982년작인 1편과 연결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론이 앞으로 뭘 하고 싶은 걸까가 궁금해져서 떠드는 사람 254화에서는 트론 아레스에 대해서 떠들어보도록 할게요. 스포일러 많아요. 트론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198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디즈니가 이제 트론을 내놨을 때는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실험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냥 검은 배경 위에 네온 라인으로만 공간을 그린 어떤 그리드, 영화에서도 자기들의 세계를 그리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냥 라인만 있는 그리드, 그리고 인간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간다는 설정,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아바타처럼 살아 움직이는 세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인데 뭔가 사람처럼 생겼어. 애들이 얼굴도 있고 막 얘기도 해. 무슨 출퇴근하는 사람들, 직장인들처럼 대화도 하고 막 이래. 그런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트론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전설적인 라이트 사이클 경기. 오토바이가 달리면 뒤에 빛의 벽이 남아요. 그 빛의 벽으로 상대를 가둘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충돌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1982년에는 그 표현이 단순한 벡터 그래픽으로 구현되었지만 이게 1982년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단순한 벡터 그래픽에도 미래를 본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물론 이거를 1982년에 본 건 아니고 한참 뒤에나 보게 됐지만 그때 봤을 때도 저는 오 하면서 봤거든요. 이런 영화가 있었어 막 이러면서. 하지만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 낯선 미래의 영화는 흥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론은 흥행이 기대만큼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렇게 시각 효과를 뛰어나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시각 효과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야 이게 만화지 영화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 효과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다 라면서 심사위원들이 아카데미 시각 효과상 후보에서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받지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트론이 남긴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트릭스인데요. 뭐 워쇼스키 자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공각기동대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을 했지만 이런 많은 영감, 영향 이런 거는 작품들끼리 돌고 도는 거거든요. 이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같은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도 트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세계가 보여주는 가상현실의 비주얼,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그리고 인간이 아바타처럼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발사,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트론에서 다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매트릭스의 그 유명한 화면, 녹색 코드가 빛처럼 쏟아지는 그 화면도 사실은 1982년 트론의 네온 그리드를 뒤집은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오타쿠들의 환영을 받았던 이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트론을 오마주했어요. 이 오아시스 경주 장면에 라이트 사이클이 직접 등장을 한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와 이거 트론인데? 그냥 아예 대놓고 너무나 직관적으로 트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 등장하는 오아시스라는 그 세계 자체도 트론에 계승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실이 지옥 같으니까 가상세계로 도망쳐서 게임 규칙 속에서 살아간다던가 현실 권력이 그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에서 어떤 갈등이 생긴다던가 이 모든 것들이 트론에서 그대로 가져온 원형인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트론이었던 레거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0년에 나온 트론 레거시는 한마디로 다프트 펑크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진짜 음악은 최고였어요. 근데 실제로도 영화에 다프트 펑크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OST만 따로 되는 팬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 명이 저고요. 그래서 트론 레거시를 했을 때 다프트 펑크를 가장 많이 떠올리고 다프트 펑크의 음악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영화 자체는 솔직히 뭐 트론이 그렇게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매우 약했고 다프트 펑크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영화가 음악에 먹힌 꼴이었죠. 그래도 그 트론 특유의 네온 미학을 부활시켰다는 의미만으로도 중요한 작품이긴 했어요. 네, 생각보다 이제 그 레거시에는 플린의 아들이 등장하거든요. 플린은 그 1편 주인공인데 플린의 아들이나 이제 퀘이라라고 새로 등장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뭐 이번 편인 아레스에 영향을 주진 않았더라고요. 그만큼 레거시는 캐릭터성으로도 서사로도 다음 편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개봉한 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아레스를 보면서 굉장히 흡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딱 제가 원하는 재미만 있었어요. 불필요한 사족이 일단 없고요. 감정 드라마가 억지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본연의, 본질의, 이 트론, 이 그리드 안의 세상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딱 그것만 보여주거든요. 어떤 씬에서는 대사도 필요 없어. 그냥 그들의 액션만 보면 끝인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 얘기 제발 붙이지 말라고요. 특히나 그 액션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요즘 몇 년 사이 블록버스터는 이제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슬로모션을 남발하잖아요. 막 신나게 액션 막 잘하다가 괜히 어떤 특정 장면, 특히 뭐 이렇게 누구 하나 있고 그 위를 이렇게 돌면서 지나간다던가 뭐 이제 이런 특정 장면이 있을 때 갑자기 슬로모션을 걸어. 그래서 두두두두 슝 막 이런 소리 나면서 파파파파박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요. 아니 나 액션 그냥 정상적으로 즐기고 싶다고. 근데 저거 특별히 슬로모션을 건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멋지지 않은데 왜 자꾸 슬로모션을 남발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트론 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슬로모션을 남발하지 않고 남발이 아니라 없어. 오히려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트론의 상징인 빛의 궤적을 살려야 했기 때문인데 이 바이크가 지나갈 때 나오는 그 빛의 벽과는 달리 이제 움직일 때 이제 액션을 하거나 할 때 빛의 궤적이 생기거든요, 얘네들이. 빛의 궤적이 생기면은 되게 뭔가 약간 리본 체조 선수들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약간 색깔 때문에 아 여시 늘어나는구나 막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되게 뭔가 아름다워요. 약간 행위예술하는 느낌처럼 막 되게 액션인데 멋있는데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빛의 궤적 덕분에 리듬이 살아있는 전투처럼 느껴져서 훨씬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의 액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빛의 벽을 남기는 그 라이트 사이클 장면이 끊기는 게 없이 그냥 한 번 쭉 이어지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나 이거 막 VR로 보고 싶고 막 이랬어요. 4D로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아이맥스에서 보고 왔는데 4D도 보고 싶고요. 사실은 4D보다도 VR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운전하게.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편인 레거시가 다프트 펑크의 쇼였다면 아레스 같은 경우에는 심장박동 같은 그런 전자음과 오케스트라가 혼합이 되어 있는데 되게 뭔가 레트로 감성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트론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냈다.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음악들이었습니다. 특히 RS에서 반가웠던 거는 1편을 직접적으로 소환하는 장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레거시를 건너뛰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제 1편하고 이번 이제 3편인 RS가 물렸는데 1편의 주인공인 플린을 RS가 상징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팬서비스 장면인가 보다. 그래서 오이씨 팬서비스 잘하는데 아이고 많이 나이 들었네. 내가 아는 그 얼굴이 아니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한 팬서비스가 아니더라고요. RS에게 플린이 코드를 계승해주는 순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에 RS는 단순하게 트론 RS라는 이번 극장판의 새로운 주인공인 게 아니라 플린의 정신과 유산을 이어받은 트론이라는 시리즈의 계승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제 플린이 이제 네가 이 세계를 책임지도록 하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았거든요. 기회는 단 한 번. 마치 디즈니가 트론에게 너 흥행 못하면 이번 한 번뿐이야 뭐 이렇게 협박하는 느낌처럼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 같았는데 플린이 막 그 RS를 보면서 마음에 든다고 막 좋다고 웃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야 여기도 세대교체 시간이야? 왜냐면 요즘에는 웬만한 시리즈물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시리즈 말고 과거에 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꽤 오래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세대교체 구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도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 장면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그냥 뭐 서비스 컷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 트론이라는 영화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뭐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건데 이 장면은 이 RS가 끝나고 나오는 쿠키 장면과 이게 또 한 번 물리게 됩니다. 이 트론 RS 편에서는 빌런 아닌 빌런으로 줄리안 딜린저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이 줄리언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자 현실에서 디지털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쑥대밭이 된 폐허가 되어버린 그 그리드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이제 딱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원반 하나를 집어들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사르크 이런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갑옷이 막 줄리언의 몸을 감싸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 쿠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쿠키가 갑자기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왜냐면 사르크 이렇게 되잖아요. 사르크가 누구냐면 트론 1편에서 트론과 플린을 괴롭혔던 최종 빌런이에요. 이 엠컴 회사에서 사용자였던 이제 에드 딜링거의 프로그램화된 아바타가 바로 사르크였습니다. 최종전에서는 트론에게 패배했지만 이 트론 세계관에서는 고전 빌런 포지션으로 꽤 팬들 사이에서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빌런이 쿠키에서 줄리언이라는 인간의 매개체로 다시 소환된 거예요. 자 봐요. 아까는 플린이 RS에게 코드를 계승했죠. 근데 쿠키에서는 사르크가 줄리언에게 힘을 계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리언이 사르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사르크가 줄리언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걸로 등장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둘이 갑자기 갑툭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편 4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다음 편이 나온다면 그 4편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구도, 대결 구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더라고요. 왜냐면 RS와 줄리언의 대립이 성사가 된다는 거는 플린과 사르크까지 대립이 성사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4편이지만 오리지널 트론의 리바이벌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현대판으로 리부트하게 된 올드스쿨 대결인 거예요. 나 너무 즐거웠잖아. 그래서 4편 언제 나올 건데 막 혼자 속으로 막.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트론은 늘 흥행이 애매했어요. 잘된 것도 아니고 못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했어요. 근데도 이런 트론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건 팬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늘 흥행이 애매했지만 팬덤만큼은 끈질기게 계속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컬트 클래식이에요. 흥행 따위 상관없이 난 네가 좋아, 이 작품이 좋아, 우리 팬덤이야 막 이 작품 절대 지켜 이런 이게 컬트 클래식인데 흥행 대작은 아니지만 꾸준히 코스프레를 한다던가 팬아트가 나온다던가 어떤 특정 게임이랑 콜라보를 한다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가능한 이유는 팬덤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팬덤이 붙어있으니까 디즈니도 쉽게 이 작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드 팬들의 향수와 새로운 세대를 흡수하기 위한 리부트,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디즈니가 RS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트론의 리바이벌을 살짝 맛보게 한 거죠. 눈치를 보는 거야. 어떻게 눈 반짝거려? 어떻게 우리 다음 편 만들어 말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RS도 제작이 여러 번 무산됐다가 만들어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토리나 캐릭터의 완성도로 따지면 평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트론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마니악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제대로 알고 빠져서 보게 된다면 이 영화의 본질은 그런 스토리나 캐릭터의 완성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비주얼과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거든요. 이 영상미와 음악은 이 두 가지는 다른 어떤 영화도 흉내낼 수 없는 이 트론만의 정체성입니다.
네온라인, 빛의 궤적, 그리고 디스크 궤적 같은 이런 비주얼은 트롯만의 고유한 미학이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는 허술합니다. 맞아요. 스토리 허술해요. 캐릭터? 완성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트론은 줄거리보다 화면과 사운드로 관객을 몰입시키는 경험이 이 트론이란 영화의 본질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다음 트론이 나온다면, 그 4편이 나온다면 그때도 트론만의 화면과 사운드를 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현실 파트는 완전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레거시는 현실 파트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별로였고, 이번 아레스가 만족스러웠던 거는 현실 파트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리드 세상과 관련된 자들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나오고, 어떤 장면에서는 대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액션만 소화되는 신들이었고요. 현실 세계 인간들 계속 코딩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나 인간 철학, 인간 세상 이야기 관심 없거든요. 현실에서 기업의 음모를 풀어내고 정치를 하는 드라마, 이거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다른 영화에서도 이미 기똥차게 잘하고 있잖아요. 트론이 잘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드 안에서만 모든 걸 조지면 돼요. 그리고 영상미와 음악만 지켜준다면 트론은 여전히 인기 있는 유효한 IP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트론의 세계관은 인간과 프로그램의 대결 구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AI 시대랑도 묘하게 겹치게 돼요. 40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시리즈가 이렇게 여전히 시의성을 갖고 있다는 건 몹시 흥미로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머리를 써야 되고 뭔가를 알아야만 하고 막 이런 영화들만이 좋은 영화인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고 듣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완성되는 그런 영화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화가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54화 올드스쿨 미래를 점쳐보는 트론 RS편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255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U, sayloveuu@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인스타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55화에서 만날게요. 안녕!